40년 동안 저는 매일 맞았습니다. 행복의 시작은 지옥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단 한순간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순이라고 합니다. 올해 61살이에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직 어둠 속에 갇혀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되고 싶어서입니다. 저도 한때는 절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무려 40년 동안이나요. 1979년 봄, 저는 20살의 어린 신부였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식장을 걸어갈 때만 해도 앞으로 펼쳐질 지옥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신랑 영수는 키도 크고 직장도 괜찮았어요. 무엇보다 다정했죠. 영수가 평생 소중히 대해주겠다고 약속했을 때 저는 정말 믿었어요. 친구들은 모두 부러워했고 저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라 느꼈습니다. 실인 온 집은 작은 원룸이었지만 저에겐 궁전 같았어요. 영수는 매일 작은 꽃다발을 사왔고 제가 요리하는 뒤에서 껴안으며 집 갔다고 고마워했죠. 그 달콤한 시간이 얼마나 갔을까요? 딱 6개월이었습니다. 1980년 1월의 추운 저녁, 영수가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늦었고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죠. 제가 밥을 차려놨다고 하니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늘 뭘 했냐고 함부로 나가지 말라네요. 그때 처음이었어요. 영수의 손바닥이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나고 뺨이 화끈거렸죠. 저는 뺨을 움켜쥐고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영수는 말대꾸하지 말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빨갛게 부어오른 뺨을 보았습니다. 한 번뿐일 거라고, 술을 마셔서 그런 거라고 20살의 저는 자신을 달랬어요. 그것이 40년간 이어질 악몽의 시작인 줄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미안하다며 저를 껴안았습니다. 어제 술을 많이 마셔서 그랬다고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 약속했어요. 저는 안도했죠. 역시 일회성이었구나 하고요. 하지만 그 일회성은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거의 매일로 변해갔습니다. 1981년 여름, 친정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수 씨가 요즘 화를 많이 내고 좀 무섭다고요. 어머니는 남자들은 원래 그런 거라며 술 먹으면 거칠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참아야 한다고 가정을 지키는 게 여자의 역할이라네요. 요즘 젊은 애들이 쉽게 이혼한다고도 하셨고, 우리 순이는 그런 애가 아니라고 못 박으셨어요. 이혼하면 누가 뭐라고 할지 모르고 재혼도 힘들 거라며요. 그렇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1980년대의 한국에서 가정폭력은 집안일이었고, 이혼은 여자에게 수치였습니다. 영수의 폭력은 점점 체계적이 되어 갔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모범적인 남편이었지만 집에만 오면 다른 사람이 됐죠. 오늘 반찬이 왜 이러냐고, 어제도 이거 먹었다고 화를 냈습니다. 제가 변명하려면 말대꾸라며 더 화를 냈고요. 저는 매번 바닥에 쓰러져 웅크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다짐했죠. 참자, 조금만 더 참자.
아이가 생기면 달라질 거라 믿었어요. 1983년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1984년 5월 아들 현우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소중한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처음으로 진짜 희망을 느꼈어요. 이제 달라질 거라고, 아빠가 될 텐데 어떻게 계속 그럴 수 있겠냐고 생각했죠. 하지만 영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현우가 두 돌이 지난 어느 밤, 아이가 열이 나서 계속 울었어요. 영수가 술을 마시고 들어와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현우가 아파서 그렇다고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니 닥치라며 애가 우는 게 내 탓이냐고 했죠. 영수의 주먹이 제 옆구리를 가격했습니다. 저는 비명을 참으며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현우는 더 크게 울었고 영수는 더 화를 냈습니다. 그때 현우가 갑자기 울음을 멈췄어요. 큰 눈으로 아빠를 바라보더니 다시 제 품에 파고들었죠. 무언가를 느낀 것 같았습니다. 현우가 8살이 되던 해, 저는 거울 앞에서 파운데이션으로 멍자국을 가리고 있었어요. 현우가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와 엄마가 뭘 하냐고 물었죠. 제가 화장한다고 하니 현우는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뺨을 만지며 여기 아프냐고 물었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파운데이션 아래 멍자국을 본 거였죠. 제가 아니라고, 안 아프다고 했더니 현우가 울먹이며 거짓말이라며 아빠가 또 때렸다고 했습니다. 현우는 어젯밤에 봤다고 했어요. 아빠가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때리는 걸 봤다고요. 저는 무릎을 꿇고 현우와 눈을 맞췄습니다. 8살 아이의 눈에 슬픔이 가득했죠. 현우가 제 목을 안으며 왜 엄마는 맞고만 있냐고 묻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이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현우를 재우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현우야, 미안하다고, 엄마가 약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너만큼은 달라야 한다고요. 넌 커서 절대 이런 남자가 되면 안 된다고 다짐했죠. 현우는 자라며 점점 조심스러운 아이가 됐어요. 아빠가 집에 있을 때는 숨을 죽이며 지냈고 제 곁에만 붙어 있었죠. 초등학교 3학년 때 현우가 학교에서 돌아와 울면서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우리 집이 시끄럽다고 한다고요. 벽이 얇아서 아빠가 소리 지르는 게 들린대요. 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웃들이 다 알고 있었구나 싶었죠. 제가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우리 가족 일이라고 하니 현우가 제 손을 잡고 자신은 아빠가 무섭다고 했어요. 저는 현우를 꽉 안았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느끼는 두려움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현우가 중학생이 될 때까지 상황은 계속됐습니다. 영수의 폭력은 날이 갈수록 잔혹해졌고 현우는 그 모든 걸 지켜봐야 했어요. 어느 날 밤 현우가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빨리 크고 싶다고요. 왜냐고 묻자 커서 엄마를 지켜주겠다고, 아빠보다 더 세게 크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니요. 제가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엄마는 괜찮다고 하니 현우가 단호하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지 않다며 자신이 어른이 되면
절대 아빠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현우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아이는 아버지보다 키가 더 커졌습니다. 어느새 180cm가 넘는 훤칠한 청년이 됐어요. 영수는 그게 못마땅했죠.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2003년 가을날, 현우가 학교에서 늦게 들어왔습니다. 영수가 술을 마시고 기다리며 이 자식이 몇이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현우가 죄송하다며 보충 수업이 있었다고 하니 영수는 거짓말하지 말라며 PC방에 갔을 거라 했습니다. 영수가 막대를 들고 일어나자 예전과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현우가 정말 학교에 있었다고 하자 영수는 말대꾸라며 막대를 휘둘렀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현우가 아버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영수가 놓으라 하자 현우는 이제 그만하라고 했죠. 현우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18살 소년의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영수가 이 새끼가 미쳤냐며 더 힘을 주었지만 현우는 끄떡없었습니다. 오히려 손목을 더 세게 잡으며 아버지한테는 해도 괜찮지만 엄마한테는 안 된다고 했어요. 저는 부엌에서 이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현우에게 그만하라고 하자 현우는 괜찮다고 18년 동안 봤다고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봤다고 이제 엄마는 참는 거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영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아들의 눈에서 자신과 똑같은 분노를 본 거죠. 하지만 그 분노는 자신을 향해 있었습니다. 현우는 자신은 아빠가 무섭다고 솔직히 말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엄마가 다치는 건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영수의 폭력은 줄어들었습니다.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었지만 예전만큼 노골적이지는 않았죠. 현우가 집에 있을 때는 특히 조심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휴전일 뿐이라는 것을요. 어느 날 밤 현우가 제게 말했습니다. 내 학교 가면 집에서 등하교할 생각이라네요. 왜냐고 묻자 엄마 혼자 두고 갈 수 없다고 자기가 여기 없으면 아빠가 더 화낼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아들의 깊은 고민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매일 5시간 걸리는 거리를 어떻게 하겠냐고, 엄마는 괜찮다고, 아빠도 이제 달라졌다고 했죠. 현우가 정말 괜찮으냐고 묻자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해달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아빠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요. 현우는 그런 걱정 말라며 단단히 대답했어요. 자신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안 될 거라더군요. 2006년 현우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서울의 대학교였고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죠. 현우가 떠난 집은 다시 지옥이 됐습니다. 현우가 대학교에 간 후 영수는 또다시 달라졌어요. 현우라는 통제 사라지자 다시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는 더 교묘해졌죠. 어느 토요일 아침 영수가 소파에 앉아서 저를 불렀습니다. 아들 놈이 돈이 많이 든다며 저도 일을 해야겠다고 했어요. 마트에서 계산원이라도 하라더군요. 저는 41살이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느라 20년 가까이 집에만 있었는데 갑자기 일을 하라니요. 제가 너무 갑작스럽다고 하자 영수는
갑작스럽긴 뭐가 갑작스럽냐며 집에서 놀고 먹기만 했다고 했습니다. 말투가 차가웠어요. 저는 알아챘죠. 이것도 통제의 한 방법이라는 것을요. 결국 저는 근처 대형마트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8시간 서서 계산을 하는 일이었어요. 힘들었지만 집 밖에 나와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영수는 그것조차 못마땅해 했어요. 제가 오늘 왜 늦었냐고 물었더니 손님이 많아서 교대 시간이 밀렸다고 하자 거짓말하지 말라며 다른 남자랑 무슨 일 있느냐고 했습니다. 요즘 중년 여자들 바람피는 거 뉴스에 많이 나온다며요. 저는 어이가 없었죠. 20년 가까이 집에만 있었는데 무슨 바람이겠어요? 영수가 증명해보라며 제 핸드폰을 빼앗았습니다. 통화 기록부터 문자까지 모두 확인했죠. 앞으로 일 끝나면 바로 오라며 5분이라도 늦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제 일상은 더 철저히 감시당했습니다.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만나는 사람들까지 모두 보고해야 했어요. 더 큰 문제는 폭력이 더 교묘해진 거였습니다. 예전에는 얼굴을 때려 멍이 보였지만 이제는 옷으로 가려지는 곳만 때렸어요. 영수가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가정폭력 신고하는 여자들이 많다며 하지만 누가 믿겠냐고 자기가 착한 남편인데라네요. 정말 그랬습니다. 밖에서 영수는 모범적인 남편이었어요. 이웃들에게 항상 웃으며 인사했고 회사에서도 성실한 직원이었죠. 어느 날 이웃집 아주머니가 제게 말했습니다. 남편분 참 좋으시겠다고. 자기 남편은 술만 먹는데 영수 씨는 꽃도 사오신다며 부러워했어요. 영수는 가끔 꽃을 사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만이었죠. 그 아주머니가 요즘 남편들이 밖에서는 착한 척하고 집에서는 난폭한 경우가 있다던데 영수 씨는 아니냐고 물었을 때 혹시 눈치챈 걸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 영수가 저를 때리며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한테 무슨 말 했냐고요? 저는 아무 말 안 했다고 했더니 거짓말하지 말라며 이웃집 아줌마가 자기를 이상하게 본다고 했습니다. 제가 정말 아무 말 안 했다고 하자 좋다며 계속 그러라더군요. 어차피 누가 믿겠냐고 모두가 자기를 좋은 남편이라 생각한다며요. 영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거였어요. 2010년 현우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연애를 시작했어요. 현우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며 여자친구 미영을 데리고 왔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예쁘고 착한 아가씨였죠. 하지만 영수는 달랐어요. 미영이 인사하러 왔을 때 냉랭하게 대했죠. 요즘 여자들은 다 똑같다며 남자 돈만 본다고 했습니다. 현우가 발끈했어요. 아버지한테 미영이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했지만 영수는 현우가 세상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현우가 아버지가 더 모르시는 것 같다고 하자 분위기가 험악해졌죠. 제가 중재하며 그만하고 밥 먹자고 했지만 영수의 태도는 계속 차가웠어요. 미영이 올 때마다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현우와 미영은
2012년에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제 현우도 행복하게 살겠구나 생각했죠. 하지만 제 자신의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현우와 미영이 결혼한 지 3년 후인 2015년 예쁜 손녀 서연이가 태어났습니다. 서연이는 태어나자마자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작고 소중한 생명을 안을 때마다 새로운 희망을 느꼈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엄마를 닮아서 이렇게 예쁘다며요. 미영도 좋은 며느리였습니다. 저를 진짜 어머니처럼 따랐죠. 서연이 좀 봐달라며 마트에 다녀오겠다고 할 때 저는 그럼 우리 서연이는 할머니가 봐줄게요라고 했습니다. 손녀를 돌보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순수한 기쁨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영수는 달랐습니다. 손녀가 울기라도 하면 짜증을 냈어요.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옛날에는 애들이 이렇게 안 울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이가 아직 어려서 그렇다고 하니 영수는 더 고집을 부렸죠. 그래도 미영이 있을 때는 조심했어요. 며느리 앞에서 체면을 차렸습니다. 서연이가 6살이 되던 2021년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 미영이 서연이를 유치원에 데리러 가다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현우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영아, 안 돼, 우리 미영이라고 속으로 외쳤죠. 하지만 미영은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나흘 후 30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현우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오열할 뿐이었죠. 서연이도 엄마가 왜 움직이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할머니한테 엄마는 언제 일어나냐고 물을 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미영의 장례 후 현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회사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서연이를 돌볼 힘도 없었어요. 현우가 저에게 서연이를 좀 봐달라고 하자 저는 당연하다고 우리 서연이는 내가 키울게요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6살 서연이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저는 손녀를 키우며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서연이가 배고프다고 하면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준다고 했고, 무섭다고 하면 할머니가 지켜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제 모든 것으로 생각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달랐습니다. 서연이가 집에 있는 걸 점점 부담스러워했죠. 언제까지 우리가 키워야 하냐고 이미 2년이 넘었다며 집이 시끄럽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우리 손녀라고 하자 손녀든 뭐든 간에 번거롭다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서연이는 할아버지가 무서웠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항상 제 뒤에 숨었죠. 서연이가 할머니한테 할아버지가 무섭다고 하자 제가 왜냐고 묻자 큰 소리로 말하고 무서운 얼굴을 본다고 했어요.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느꼈던 두려움을 이제 손녀가 느끼다니요. 서연아, 괜찮다고 할머니가 있다고 했지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서연이를 완전히 지킬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서연이가 악몽을 꾸고 깼어요. 할머니를 부르며
무서운 꿈을 꿨다고 할아버지가 화내는 꿈이라며 떨었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죠. 괜찮아, 서연아. 할머니가 여기 있다고 했어요. 그때 영수가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뭐가 이렇게 시끄럽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서연이가 악몽을 꿔서 그렇다고 하자 애 하나 재우는 것도 제대로 못하냐고 했어요. 영수의 큰 소리에 서연이는 더 크게 울었죠. 이 애가 정말이라며 영수가 손을 들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서연이를 안으며 몸으로 막았습니다. 여보, 안 돼요. 아이예요라고 외쳤죠. 나도 잠을 자야 한다며 영수가 소리를 질렀지만 그날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제가 서연이를 데리고 다른 방으로 가서 달랬거든요. 서연이가 할머니한테 할아버지가 왜 화났냐고 묻자 제가 할아버지가 피곤하셨나 봐요라고 했어요. 서연이가 자기 때문이냐고 묻자 아니야, 서연아. 내 잘못 아니라고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영수의 그 눈빛을 봤거든요. 40년 전 저에게 처음 손을 댔을 때와 똑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며칠 후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연이가 저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2023년 겨울이었어요. 서연이는 이제 8살이 됐고 할머니와 많이 친해졌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저는 마트에서 일하러 가야 했습니다. 서연아, 할머니 일하러 가는 동안 착하게 있어야 해요라고 하고 그림 그리면서 기다리겠다는 서연이에게 할아버지 깨우면 안 되고 조용히 있으라 했죠. 불안한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영수와 서연이를 둘만 남겨두는 게 걱정됐거든요. 오후 3시쯤 서연이는 거실에서 색칠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영수는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서연아, 좀 조용히 하라고 하자 서연이는 네, 할아버지라고 했죠. 서연이는 더 조심스럽게 색칠했지만 크레용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 영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서연이는 죄송하다고 실수였다고 했습니다. 얼른 크레용을 주우려다 우유잔을 건드려 우유가 쏟아졌어요. 이 애가 정말이라며 영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화가 터진 순간이었죠. 서연이가 할아버지, 미안해요. 치우겠다고 하며 휴지를 가지러 가자 영수가 서연이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이리 와라고 했어요. 서연이가 아프다고 하자 애가 말썽을 부리면 어떻게 하냐며 영수가 흔들었죠. 서연이의 작은 몸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할아버지 무섭다고 외치자 무섭긴 뭐가 무섭냐. 너 때문에 집안이 시끄럽다며 영수의 손이 서연이의 팔로 향했습니다. 작. 작은 손바닥 자국이 등에 빨갛게 남았어요. 서연이는 처음 맞아본 충격에 크게 울었어요. 울지 마. 더 울면 더 때린다고 위협했지만 서연이는 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무서움과 아픔에 더 크게 울었죠. 이 애가 정말이라며 영수가 다시 손을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보, 제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급한 일로 일찍 온 거였어요.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죠. 울고 있는 서연이, 손을 든 영수, 그리고 서연이의 움츠린 몸. 서연아,
저는 서연이를 안았습니다. 아이의 팔이 발갛게 부어 있었어요. 할머니, 할머니라며 서연이는 제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여보, 뭘 한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뭘 했긴 뭘 했어. 애가 말썽을 부려서 혼낸 거지라며 영수가 말했습니다. 혼낸다고 때려요? 제가 묻자 때렸다고? 살짝 손바닥으로 한 대 친 게 뭐 어때서라며 영수가 대답했어요. 제 온몸이 떨렸습니다. 40년 전 제가 처음 맞았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도 영수는 똑같이 말했죠. 살짝 한 대 친 것뿐이라고요. 여보, 서연이는 8살이에요라고 제가 말했어요. 8살이면 뭘 해도 되고 안 되는지 알 나이라며 영수가 대꾸했습니다. 하지만 하려는데, 하지만 뭐야? 너도 그렇게 키워서 버릇없이 자란 거 아니야 라며 영수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서연이가 무서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서연이를 재우고 나서 저는 영수와 마주했습니다. 여보, 다시는 서연이한테 손대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뭐라고? 영수가 물었죠. 서연이한테는 안 돼요라고 제가 반복했어요. 영수가 비웃으며 너는 내가 40년 동안 때려도 참았으면서 애 하나 때린다고 난리냐고 했습니다. 저한테는 해도 괜찮아요라며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이 아이에게는 절대 안 돼요라고 단호히 말했죠. 왜? 내 집에서 내가 뭘 하든 내가 정하는 거라며 영수가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라고 제가 처음으로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서연이는 제가 지킬 거예요라고 했습니다. 영수는 놀란 표정이었죠. 40년 동안 한 번도 대든 적이 없는 제가 처음으로 반항한 거였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하려던 영수에게 내라고 제가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한테는 뭘 해도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서연이한테는 안 돼요라고 다시 강조했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변했습니다. 40년 동안 억눌렸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며칠 후 서연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나 할아버지 무섭대요. 괜찮아, 서연아라고 제가 다독였어요. 할아버지가 또 때릴까 봐라며 서연이의 큰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이 아이만큼은 제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2024년 2월 새해가 시작됐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영수는 서연이를 때린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오히려 더 자주 트집을 잡았어요. 이 애는 왜 이렇게 까불어? 할아버지한테 인사도 안 하고 뭘 배웠다고 이래라며요. 서연이는 점점 더 위축됐습니다. 할아버지가 집에 있을 때는 방에서 나오려 하지도 않았죠. 서연이가 할머니한테 나 할아버지 싫어라며 말했을 때 제가 왜냐고 묻자 무섭다고 큰 소리로 말하고 때릴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죠. 현우야, 엄마 집에 좀 와줄래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현우가 물었어요. 할 말이 있어요라고 제가 대답했죠. 현우는 1시간 후에 왔습니다. 미영이 죽은 후로 많이 야위었지만 예전보다는
회복된 상태였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서연이는요? 현우가 묻자 서연이는 방에서 놀고 있어요. 앉아요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40년 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할 때가 온 거였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그동안 말 못한 게 있어요라고 했습니다. 뭔데요? 현우가 물었어요. 너희 아버지 말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죠. 아버지가 뭐요? 현우가 물었어요. 40년 동안 거의 매일 엄마를 때렸어요라고 제가 털어놓았습니다. 너는 가끔 화내는 모습만 봐서 그때인 줄 알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 라고 덧붙였죠. 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하고 놀라더군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매일이었어 라고 제가 말했어요. 엄마,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마 하며 믿기지 않는 눈치였죠. 너도 어릴 때 봤잖아. 엄마가 멍들어 있는 거라고 제가 말했어요. 현우는 어릴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의 상처, 아버지의 큰 소리, 그리고 자신의 두려움. 그럼 그때도요? 현우가 묻자, 응. 너를 키우면서도 계속 그랬어. 내가 잠든 후면 강도가 더 심해졌고, 내가 크면서 좀 줄어들었지만, 하고 제가 설명했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현우가 물었죠. 어떻게 말해? 너한테 아빠가 엄마를 때린다니? 넌 아직 어린아이였는데, 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현우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모든 게 이해됐죠. 어릴 때의 두려움, 엄마를 지키고 싶던 마음, 아버지에게 맞섰던 그날. 엄마, 그럼 지금도요? 현우가 묻자, 응. 내가 결혼하고 나서 더 심해졌어라고 제가 인정했어요. 왜 이제서야 말씀하세요? 현우가 다시 물었죠. 저는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이 때문이야 라고 대답했어요. 서연이요. 현우가 놀라 물었어요. 며칠 전에 내 아버지가 서연이를 때렸어라고 제가 말했죠. 현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하고 벌떡 일어나더군요. 분노로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어디 있어요? 아버지 어디 있어요? 현우가 소리쳤습니다. 현우야, 진정해. 지금 없어. 나가셨어라고 제가 말했어요. 엄마, 왜 그걸 가만히 둬요? 현우가 화를 냈죠. 그래서 내한테 말하는 거야. 이제 혼자서는 안 되겠어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현우는 주저앉았습니다. 40년 동안 엄마가 혼자 견뎌온 고통, 그리고 이제 서연이에게까지 이어질 위험을 깨달은 거였죠. 엄마, 미안해요라고 현우가 말했어요. 뭐가 미안해? 제가 물었죠. 제가 더 일찍 알아차렸어야 하는데, 아니면 더 자주 와서 확인했어야 하는데라고 현우가 후회했어요. 너 잘못 아니야. 엄마가 숨긴 거지라고 제가 위로했죠. 그때 서연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하고 부르자 서연아. 현우가 서연이를 안았어요. 작고 소중한 딸을 보니 더 화가 났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가 때렸어. 현우가 묻자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서웠어. 아파서 울었는데 더 울면 또 때린다고 했어라고 말했죠. 현우의 주먹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현우가 물었어요. 모르겠어. 그래서 내한테 말한 거야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당장 신고해야죠라고 현우가 말했어요. 신고요. 제가 놀라 묻자 아동학대예요. 이건. 그리고 엄마한테 한 것도 가정폭력이고요라고 현우가 단호히 말했죠. 저는 놀랐습니다. 신고라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하자 엄마, 현우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40년 동안 충분히 참으셨어요. 이제 그만하세요라고 했죠. 하지만 이웃들이 제가 망설이자 이웃들보다 서연이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엄마도라고 현우가 설득했어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만에 누군가가 제 편이 되어주는 기분이었어요. 현우야 하고 부르자 엄마, 이제는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서연이도 엄마도라고 현우가 다짐했죠. 그날 현우는 집에 머물렀습니다. 영수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요. 저녁 9시쯤 영수가 들어왔어요. 현우 왔네라고 하더군요. 아버지라고 현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영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죠. 왜? 무슨 일이야? 영수가 물었어요. 서연이 때렸다면서요? 현우가 묻자 영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영수가 반문했어요. 엄마한테 들었어요. 그리고 서연이한테도라고 현우가 대답했죠. 애를 혼낸 거지, 때린 게 아냐라며 영수가 변명했어요. 팔에 멍이 들게 때린 거 혼내는 거예요. 현우가 따졌습니다. 너도 어릴 때 혼났잖아라고 영수가 말했어요. 저는 아버지 아들이니까 그렇다 쳐도. 서연이는 8살짜리 여자애예요라고 현우가 반박했죠. 나이가 뭔 상관이야. 잘못하면 혼내는 거지라며 영수가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럼 엄마는 40년 동안 뭘 잘못했길래 계속 혼내신 거예요? 현우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수는 자신의 비밀이 발각된 걸 깨달았죠. 그건 하고 말을 더듬었어요.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라고 현우가 말했어요. 뭘 그만해? 영수가 소리쳤죠. 폭력. 엄마한테도 서연이한테도. 현우가 단호히 말했어요. 영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뭘 하든 상관없어 하고 외쳤죠. 상관없긴요. 범죄예요. 라고 현우가 맞섰습니다. 범죄, 영수가 놀라 묻자 가정폭력, 아동학대. 다 범죄예요라고 현우가 선언했죠. 영수가 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새끼가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하는 거야? 하고 윽박지르며요. 하지만 현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제 34살의 어른이었고 지킬 게 있었거든요. 아버지, 손대시면 바로 신고할 거예요라고 경고했어요. 신고? 영수가 놀라 묻자 경찰서에. 아동학대죄로라고 현우가 단언했죠. 영수는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족 내에서만 일어나던 일이 외부로 알려질 위험이 생긴 거였어요.
너 정말 그럴 거야? 하고 물었죠. 서연이한테 한 번 더 손대시면 바로요라고 현우가 대답했어요. 그날 밤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일주일 후, 저와 현우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신고하러 왔어요라고 했죠. 어떤 신고요? 경찰관이 묻자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이에요라고 대답했어요. 경찰서에서 나온 후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4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공식적으로 드러낸 거였거든요. 엄마, 괜찮아요? 현우가 걱정했어요. 응, 그런데 정말 잘한 걸까? 제가 망설였죠. 잘하셨어요. 이제 시작이에요라고 현우가 다독였어요. 경찰 조사 후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이를 면담하고 싶다는 거였죠. 서연아, 이모가 몇 가지 물어볼 거야 라고 제가 말했어요. 무서워. 서연이가 묻자, 아니야, 무섭지 않아. 그냥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안심시켰어요. 아동보호 전문 기관의 상담사는 친절했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가 때린 적 있어? 하고 물었죠.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제? 상담사가 묻자 며칠 전에. 물 쏟았는데 화났대요라고 서연이가 대답했어요. 어디를 때렸어? 하고 묻자 서연이가 등을 가리켰습니다. 아팠어? 하고 묻자 응, 많이. 그리고 무서웠어라고 했죠. 상담사는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질문했어요. 어머님도 폭력을 당하신 적이 있나요? 네, 오랫동안이에요라고 제가 대답했죠. 얼마나 오랫동안요? 40년입니다라고 했어요. 상담사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40년간 계속이요. 네. 결혼 후 몇 달 만에 시작해서 지금까지예요라고 제가 말했어요. 왜 이제서야 신고하셨어요? 하고 묻자 저는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려고요. 저는 참을 수 있지만 이 아이는 안 됩니다라고 대답했어요. 며칠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임시조치로 영수의 접근을 금지한다는 거였죠. 뭐라고? 영수는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나서 화가 나 있었습니다. 집에 못 들어간다고요? 네, 임시조치입니다라고 경찰관이 말했어요. 내 집인데? 영수가 항의했죠. 아동학대 혐의가 있어서 당분간 접근 금지예요라고 경찰관이 설명했어요. 영수는 당황했습니다. 40년 동안 문제없이 지내왔는데 갑자기 범죄자 취급받는 거였죠. 한편 저는 처음으로 평안한 밤을 보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안 와? 서연이가 물었어요. 응, 당분간 안 와요라고 제가 대답했죠. 정말이야? 하고 묻자 정말이에요라고 안심시켰어요. 서연이도 안심하는 표정이었죠. 그럼 이제 무섭지 않아? 하고 묻자 그래 무섭지 않아요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영수 측에서 반박하고 나섰어요. 저는 아동학대를 한 적이 없습니다라며 변호사와 함께 온 영수가 법정에서 주장했죠. 그냥 훈육을 한 것뿐입니다.
요즘 애들이 너무 버릇없어서라더군요. 그런 부인께 한 행위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그건 부부싸움이었습니다라고 영수가 대답했죠. 40년간 계속된 부부싸움이요. 판사가 다시 묻자 영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제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떨렸어요. 하지만 서연이를 생각하며 용기를 냈죠. 처음 맞은 게 언제인가요? 검사가 물었어요. 1980년 1월입니다. 결혼한 지 8개월 후였어요라고 대답했어요. 어떤 이유에서였나요? 아무 이유가 없었어요. 반찬이 맛이 없다거나 일이 힘들었다거나 그냥 기분에 따라 화를 냈습니다라고 했죠. 그 이후로도 계속됐나요? 네, 거의 매일 아니면 며칠에 한 번씩이었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왜 그동안 신고하지 않으셨나요? 하고 묻자 잠시 멈췄습니다.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누가 믿어줄지도 의문이었고, 아이도 있었고요라고 솔직히 말했어요. 그럼 이번에 신고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손녀 때문입니다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40년을 참았어요. 하지만 이 아이만큼은 절대 그런 일을 겪게 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했어요. 법정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판사도 방청객들도 모두 저를 바라봤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판사가 물었어요. 깊게 숨을 쉬었죠. 그리고 40년간 하고 싶었던 말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나 자신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녀를 구하러 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어요. 40년 동안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게 제 의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폭력 앞에서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희 손녀 서연이는 이제 8살이에요. 이 아이가 자라서 저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슬을 끊겠습니다라고 선언했어요. 현우는 방청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40년 만에 당당하게 선 엄마의 모습이 자랑스러웠죠. 영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달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박영수에게 아동학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1년간 내립니다라고 판사가 선고했어요. 저는 또한 이혼 소송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40년간의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어요. 이혼 재판에서 영수는 마지막까지 변명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가장으로서 가족을 돌보려고 한 것뿐입니다라고 했죠. 가족을 돌보는 것이 폭력인가요? 판사가 묻자 그건 훈육이었습니다라고 영수가 대답했어요. 40년간 부인을 훈육하신 건가요? 판사가 다시 묻자 영수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판사는 단호하게 판결했어요. 지속적이고 심각한 가정폭력을 인정하며 이혼을 허가합니다라고 선고했죠. 2024년 8월, 저는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그날 법원을 나오며 저는 서연이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이제 할아버지 안 와요? 서연이가 물었죠. 응,
이제 안 와요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정말이에요? 하고 묻자 정말이야. 이제 우리는 안전해요라고 안심시켰죠. 현우도 함께 걸으며 말했어요. 엄마, 고생하셨어요라고요.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라고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시작이요. 현우가 놀라 묻자, 응. 진짜 살기 시작하는 거야라고 다짐했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오랜만에 맑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서연아라고 부르자, 응, 할머니라고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약속할게. 너는 할머니처럼 살지 않아도 돼요. 누구한테도 맞지 않아도 되고,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라고 했죠. 정말이에요. 서연이가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어요. 정말이야.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너를 아프게 하면 참지 말고 바로 말해. 도움을 요청하라고 제가 가르쳤어요.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도 이제 안 맞아요? 서연이가 맑게 묻자, 응, 이제 안 맞아. 할머니도 자유야라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걸어가는 할머니와 손녀의 뒷모습은 희망으로 가득했죠. 몇 주 후, 저는 서연이와 함께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작지만 깨끗한 투룸이었죠. 40년 전 신혼집과 비슷한 크기였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폭력이 없었거든요. 할머니, 우리 집이야? 서연이가 신나게 물었어요. 응, 우리 집이야라고 제가 대답했죠. 서연이가 뛰어다녔어요. 처음으로 마음 편히 뛸 수 있는 집이었죠. 할머니, 여기서는 큰 소리로 웃어도 돼요? 서연이가 물었어요. 당연하지. 마음껏 웃으라고 제가 말했어요. 정말이야? 하고 묻자 정말이야라고 웃으며 대답했죠. 서연이의 웃음소리가 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아이다운 웃음이었어요. 저녁에 현우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어때요? 새 집은요? 하고 물었어요. 좋아. 정말 좋아라고 제가 대답했죠. 서연이도 좋아하는 것 같네요라고 현우가 말했어요. 응. 처음으로 무서워하지 않는 집이야라고 제가 감동하며 말했어요. 현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라고 했죠. 고생이 아니야. 이제는 정말 살 것 같아라고 제가 미소 지었어요. 그날 밤 서연이를 재우고 나서 저는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40년.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를 지킬 수 있었고, 저 자신도 구할 수 있었죠. 미영아, 미안해. 내 딸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를 거야. 서연이만큼은 꼭 행복하게 키울게요라고 속으로 말했어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았습니다. 자유의 바람이었죠. 몇 달 후, 저는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순이에요라고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떻게 오셨어요? 상담센터 직원이 물었어요. 저도 가정폭력 피해자였거든요. 이제 다른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서요라고 대답했어요. 상담센터 소장님이 놀랐습니다. 직접 경험하신 분이
자원봉사를 하시는 경우는 드문데요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니까요라고 제가 말했어요. 제 첫 상담 대상은 30대 여성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아이도 있고요라고 하더군요. 저도 그랬어요. 40년을 그렇게 살았거든요라고 제가 털어놨죠. 40년이요. 그 여성이 놀라 물었어요. 네. 하지만 끝낼 수 있어요. 늦지 않았어요라고 제가 다독였어요. 정말요? 하고 묻자 정말이에요. 제가 증거예요라고 미소 지었죠.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여성은 울면서 들었어요. 선생님이 할 수 있었다면 저도 할 수 있겠죠. 그 여성이 물었어요. 당연해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라고 제가 약속했어요. 제 자원봉사는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이 됐습니다. 실제로 그 지옥에서 나온 사람의 말이니까 더 믿을 수 있었죠. 2년이 지난 지금 서연이는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할머니, 나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어. 하고 신나게 말했어요. 정말, 어떤 발표야? 제가 물었죠. 내 꿈에 대한 발표. 나는 커서 할머니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서연이가 밝게 대답했어요. 할머니 같은 사람. 제가 웃으며 묻자, 응,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서연이가 이제 꿈을 꿀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서연아, 너는 뭐든 될 수 있어. 할머니가 응원할게요라고 했죠. 정말이야? 서연이가 반짝이며 물었어요. 정말이야. 그리고 기억해. 누구도 너를 아프게 할 권리는 없어라고 가르쳤어요. 알아. 할머니가 가르쳐 줬잖아라고 서연이가 씩씩하게 말했어요. 어느 날 저는 영수와 마주쳤어요. 마트에서 우연히 만난 거였죠. 순이야? 영수가 부르더군요. 영수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쉽지 않았나 봐요. 네라고 저는 담담히 인사했어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죠. 정말 미안해 하고 영수가 말을 꺼냈어요. 뭐가요? 제가 묻자 그동안 너한테 한 일들이라고 했죠. 저는 잠시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40년 동안 저를 괴롭힌 사람. 하지만 이제는 그냥 늙은 남자일 뿐이었어요. 사과는 저한테 하실 게 아니라 서연이한테 하세요라고 제가 말했어요. 서연이한테 영수가 놀라 물었어요. 네. 아이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요라고 했죠. 영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다시는 누구에게도 그러지 마세요. 폭력은 절대 정답이 아니에요라고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과 할 얘기는 없었어요. 지금 저는 63살입니다. 상담센터에서 강연을 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순희예요라고 인사했죠. 청중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40년간 가정폭력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마침내 그 지옥에서 벗어났어요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왜 그렇게 오래 참았냐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아마 그때는 그것만이 방법이라고 생각했나 봐요라고 털어놨죠. 하지만 변화의 계기는 있었어요. 바로 제 손녀였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댄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아니다라고요라고 힘차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자기 자신도 구할 수 있어요라고 전했죠. 청중 중에 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 고통받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폭력의 고리는 끊을 수 있어요라고 다짐했어요.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제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한 분이 물었어요. 용기 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라고 제가 조언했죠.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다른 분이 묻자 절 보세요. 61살에 새로 시작했어요. 늦지 않았어요라고 미소 지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를 서연이가 반겼어요. 할머니, 어떻게 됐어? 하고 물었죠. 뭐가? 제가 묻자 할머니 강연, 사람들이 많이 왔어. 하고 신나게 물었어요. 응, 많이 왔어라고 대답했죠. 할머니 멋있었을 것 같아. 서연이가 밝게 말했어요. 저는 서연이를 안았습니다. 이제 11살이 된 서연이는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죠. 서연아라고 부르자 응이라고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요라고 했죠. 당연하지. 할머니는 진짜 용감해. 서연이가 씩씩하게 말했어요. 고마워요라고 제가 말했어요. 그런데 할머니, 서연이가 다시 물었어요. 뭐야? 제가 묻자 나도 커서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들 도와줄 거야 하고 다짐했어요. 정말이야? 제가 미소 지으며 물었어요. 응. 그리고 절대로 누구한테도 맞지 않을 거야. 서연이가 당당히 말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서연이는 정말 달랐어요. 당당하고 씩씩하고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있었죠. 그래, 우리 서연이는 강한 아이야라고 제가 칭찬했어요. 그날 밤 서연이를 재운 후 저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40년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아픔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 이제는 그 경험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폭력의 고리는 제가 끊었어요. 서연이의 세대만큼은 반드시 달을 거야라고 속으로 다짐했죠.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자유롭고 평안한 밤이었어요. 멀리서 현우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오늘 강연 어땠어요? 하고 물었죠. 좋아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라고 대답했어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라고 현우가 말했어요. 고마워, 현우야라고 제가 감동했죠.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라고 현우가 말했어요. 뭐가 고마워. 당연한 일을 한 거지라고 제가 웃었어요.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엄마 덕분에 서연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고요라고 현우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죠. 현우야, 우리 모두 행복하자고 제가 제안했어요. 네, 엄마. 이제 진짜 행복할 거예요라고 현우가 다짐했죠. 전화를 끊은 후 저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어요. 40년 동안 참았던 것은 결국 이 순간을 위해서였나 봐. 이제 진짜 살아보자고요. 제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였어요. 61살의 늦은 시작이었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한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서연이는 할머니를 보며 자라면서 배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힘을, 그리고 자신의 존재 자체가 소중하다는 것을요. 폭력의 고리는 저에게서 끊어졌습니다. 서연이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자라날 수 있게 됐어요. 그것이 제가 마침내 얻어낸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순이님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정의 비극이 아니라 세대를 건너 이어지는 폭력의 고리를 끊어낸 용기와 희망의 기록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어진 상처 속에서도 끝내 손녀를 지켜내고 스스로를 구해낸 그 결단은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폭력 앞의 침묵은 미덕이 아니며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용기만이 진정한 해답이라는 것을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의 상처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고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자유롭고 평안한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힘과 희망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고 앞으로도 인생 이야기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용기가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